1959년 항소심에서 사형 선고를 받고 대법원은 재심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바로 그 다음날, 그러니까 1959년 7월 30일 서대문 형무소에서 처형당하셨습니다. 이번은 죽산 조봉암 선생님의 육성 녹음을 약 3분 정도 경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리 좀 크고. 조봉암 씨의 강연입니다. 오늘 우리는 8번째 8.15 해방 기념일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해마다 우리가 이 기념일을 맞이함에 있어서는 우리 동포들이 너나 할 것 없이 모두 다 완전하게 통일된 상태에서 남북의 형제자매들이 함께 손을 잡고 즐기는 동계일이 되기를 주님이 기다려왔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같이 절실하고도 안타까운 우리들의 소원은 급기야 오르에 이르도록 성취되지 못한 채 공산 독재주의자들의 남친 이래 10년간의 싸움에 있어서 수많은 동포들과 수많은 무방 친구들의 고귀한 승리이 손상되고 국토의 배반이 쇳덩이로 돌아갔고 그 외에도 이래서야 될 불만치 많은 사회 문제들을 남긴 채 오늘의 이 기념일을 맞이하게 된 것은 참으로 평안할 수 없는 감회를 금치 못하는 바입니다. 이제 현실을 돌아보는데 통일운동 시대는 여러 가지 국제교육 제약으로 말미암아 드디어 성립을 보게 되었고 머지않아 우리나라에 관한 여러 가지 문제가 유엔총회나 정치회의에서 논의가 될 것은 우리들 다 짐작하고 있는 바입니다. 이 같은 회의나 통회에서 어떠한 일들이 결정되고 또 우리의 통일 과업에 어느 정도의 효과를 가져오게 됐는지는 그 결과를 두고 봐야 알겠지만 우리들은 사제 또 오늘의 이 해방 기념일을 당해서 국제 몇 가지 명심하지 않으면 안 될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가 국제 새롭게 각오해야 할 것은 우리 당초가 완전하게 통일되지 못하고 현재와 같이 두 갈래로 나누어진 상태가 계속되는 한에 있어서는 어느 때 어떠한 형태로 우리와 같은 사태에 당면하게 됐는지 예측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력적인 것에 하는 것이 아니고 사상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여러 가지 수단과 방법으로 진력이 가해질 것을 우리는 각오해야 될 줄로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는 한면이 바다고 이미 격화된 소련과 중국 대륙에 매달려 있는 것 같은 지극히 넓고 불리한 지위에 놓여 있는 땅입니다. 이 시점들을 이용해서 소련 공산주의자들은 자기들의 받은 바의 타격과 자기들의 내포된 모든 모습은 다 철의 장막 속에 감춰둬두고 전란에 피폐된 우리 남한 동포들에게 치열한 전쟁 공작이 전개될 것을 우리는 유일하게 외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그들이 앞으로 여러 가지 수단과 방법으로 전개할 그 음모와 선전 공세에 대해서 그 정체를 똑바로 볼 수 있는 분명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평화를 가장하고 약소민족의 해방을 부르짖으며 근로계급의 이익을 위한다고 하는 그 구호 밑에서 사실에 있어서는 독재 지도자들이 얼마나 불통하게도 모든 인민들을 척결하고 모든 인민들을 공포의 두렁텅이로 몰아넣고 있는가 하는 것을 또한 정확하게 판단할 측면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이 같은 것은 6.25 남침자와 그리고 남아한 동포들의 모든 사람들이 경험한 바이고 지금 동쪽 독일에서 매일같이 수천의 독일 사람들이 자유의 편지를 찾아서 서쪽으로 월경하고 있는 가시자든지 동그라 이번은 죽산 조봉암 선생님의 유족 소개 및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조정 여사님, 유족들 다 앞으로 나와주시죠.
자, 먼저 장녀이신 조정 여사님 인사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장남인 조규호 씨, 이녀 조인정 여사님, 그리고 조규호 씨 부인인 조정희 여사님, 그다음에 삼녀 조희정 여사님, 그리고 장손인 조원범 군, 유족을 대표해서 조규호 씨로부터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날씨가 이렇게 무더운데도 불구하시고 정말 매년 이렇게 오셔서 추모해 주시는 여러분들께 제가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며칠 전에 제가 경향신문에서 아버님에 대한 그 사면 복권을 빨리 재심 개봉을 해서 해달라 하는 그 기사를 읽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중앙일보에 여야 국회의원 128명이 다시 또 청원을 하는 그 기사를 봤을 때 상당히 마음이 기쁘고 좋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러시리라고 생각합니다. 늘 이렇게 고마움을 가슴속에 안고 이렇게 많은 말씀을 드리고 싶지만 마음속에서 늘 괴로운 이 심정이 복받쳐서 얘기를 못하겠습니다. 하여간 이 좋은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이 정말 행복하고 여러분들이 많은 그 마음을 써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그만 줄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내빈 소개가 있겠습니다. 호명되신 분은 잠시 앞에 나와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시간상 그냥 간단한 목도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91세의 노령임에도 불구하고 참석해 주신 조양록 목사님 지금 앉아 계신데 소개 올리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준 동아일보 회장님, 박태균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님, 남재희 전 노동부 장관님, 창녕조씨 중앙화수회 회장님이신 조갑주 회장님, 그리고 조규혁 전방 회장님, 이부영 전 국회의원님, 박찬종 전 국회의원님, 노회찬 전 국회의원님, 강대인 대화문화 아카데미 원장님, 조희연 창녕조씨 강화 김포 종친회 회장님, 조준철 창녕조씨 강화 김포 종친회 간사님, 김삼중 전 독립기념관 관장님, 신경림 시인이며 동국대 석좌 교수님, 최병모 법무법인 CL 대표 변호사님, 지용택 세월문화재단 이사장님, 조영건 경남대학교 명예교수님,
민병천 4.19 혁명 공로자회 회장님, 조갑재 닷컴 대표 조갑재 회장님, 박상은 국회의원님, 지금 소개 올리지 못한 분은 다음 헌작 헌화 순서 전에 다시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축산기념사업회 회장님이시고 고려대 명예교수인 김용기 회장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사실 오늘 있기까지 이 의진 곳을 50년간 지켜오신 여러분이 얼마나 고생스러웠는가 생각해 봅니다. 사실은 이 일이 있기까지 많은 분들의 노고가 점철돼 있으리라고 봅니다. 사실은 죽산 선생님께서 50년이 지났지만 돌아가신 데 우리는 생생하게 그분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이 음성으로도 우리는 사랑하고 있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선생님은 강화에서 넉넉지 못한 가정에서 태어나서 그렇게 높은 학문을 연수하지도 못했는데 민족 사랑, 나라 사랑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가 어려운 소년 시절에 어렵게 살면서도 자기 스스로가 자기 생활을 해나갔던 그러한 고학도며 노동자였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적어도 그분이 별로 내놓지 않는 일인데 신문의 행간을 보시면 알게 됩니다. 10살에 감리교에 입교해서 세례를 받고 21살 3.1 독립운동까지 열심히 교회를 중앙교회를 다니면서 목사를 도왔습니다. 그 후에 공적 생활은 이제 일본, 소련, 중국, 만주를 돌아다니면서 공산활동으로 그것은 적어도 제국주의를 타파하는 유일한 수단으로 효과적인 방법으로 알고 싸웠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소련에서 모든 느낀 것, 해방 후의 정책 판단 해서 완전히 46년에 공산당과 결별하고 적어도 대한민국 정부에 참여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까지 많은 학자들이 엄청난 발굴과 그리고 또 노력으로 많은 것을 발표했습니다. 그간에 그를 위해서 수고하셨던 많은 분들, 또 이 운동을 위해서 어제까지 목소리 높이고 뜻을 모았던 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 그러면서 이제까지 이 연구 결과나 이런 데서 정말로 조봉암 선생의 뜻이 무엇이고 사상이 무엇이고 정치 철학이 무엇이었는가 하는 문제를 소홀히 한 점도 아직 있고 아직 다 발굴하지 못한 점도 있다고 봅니다. 그 중에 하나는 조봉암 선생이 초대 농림부 장관이 돼서 이제 농지개혁을 했다. 그래서 그 얘기들을 상당히 높이 평가하면서도 또 한 가지는 만약 농지개혁이 안 했으면 6.25가 왔을 때 어떻게 되나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마는 그 양반의 근본적인 목적은 민생에 있습니다. 등 다습고 배부르고 편안하게 사는 80%가 농민인데 농지개혁이라는 것은 민생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소위 민생법을 해결하신 분이다. 이렇게 폭넓게 생각해 주면 지주와 무슨 농노 같은 그런 상대적인 관계가 아니라 정말로 따뜻한 관계로 볼 수 있는 면이고요. 그 다음에 그것도 이제 소지주나 이런 사람들한테 몰려났죠. 2대 국회, 6.25 동란 중에 일어난 국회입니다. 그 중에서 제일로 아주 백옥 같은 2대 국회가 해냈다는 일은 민권 법안의 승리다. 그 민권 법안이 뭐냐 하면은 간단한 일이에요. 전쟁하고 나서 다 싸우고 난리 쳤는데 사람들이 서로 보복하고 이러니까 우리 그러지 말자. 그러니까 사형금지하자. 소위 린치하지 말고
다른 사람 법에 의해서 뺏지 말자. 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는 부역자, 이게 보호법입니다. 처리법인데 그것은 뭐냐면 6.25 나가지고 이리 밀리고 저리 밀리고 톱질해서 죽었는데 서로 거기에다 고발하고 고소해서 적어도 생명을 앗아가는 사형, 무기, 10년 이 엄청난 것들을 했습니다. 그것을 못 하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 비상구조집합에서는 하나의 개정법률이라는 것은 형 많이 받는 거 나쁜 거 그것 그만두게 하자. 그것을 했는데 사실상 신문의 속기록에 조방이 했다는 얘기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거기에 뭘 찾아야 되느냐면 처음에 기초위원 때부터 윤길중과 다 통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법사위원 때도 뭐냐면 정헌주 씨 이게 전부 다 통했습니다. 그래서 막후에서 소위 뒤에서 얼마나 엄청난 활약을 했느냐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러니까 50년 8회 국회 때 이대 국회 때 8회 국회 때 제안한 것을 이 대통령이 그것을 갖다 다시 거부권 행사했습니다. 그런데 그 8회 때도 국회 부의장인 조봉암 선생이 사유를 했고 다음번에 제2대에서 다시 재결할 적에도 또 부의장인 조봉암 선생이 그걸 가결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거기에다가 그 목적이 인권을 옹호하기 위하여 이 발제를 한 겁니다. 법사위원이 발표한 것은 그러니까 그것은 뭐냐면 간단히 말해서 인권법안은 그 양반이 마련하는 분이다. 마련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협조하고 배우 인물이었다라고는 우리가 알죠. 그 다음에 그것을 오고 났는데 뭐냐. 완전히 잘못하면 자본가의 일색으로 간다. 그러니까 불평등한 사회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시작된 소위 프랑크푸르트 선언에 입각하는 얘기. 결국 민주사회주의 정당이라는 것은 in capitalist state 자본주의 내에 있는 민주사회주의 정당이다. 이것을 그 양반은 확실하게 믿었던 거예요. 그 점은 아직도 변함이 없는 하나의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번에 미국의 어떤 색채기로도 소련의 탱크로도 통일 못했는데 이제 전쟁 가지고는 안 되겠다. 그래서 그 다음번에 내가 그런 게 평화통일이에요. 그러니까 나중에 민생법안, 민권법안, 인권법안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는 국내 찰자는 소위 수탈 없는 경제정책. 그 다음에 뭐냐면은 세계로 나가는 세계 이데올로기가 싸워서 안 됐던 거. 이제 대한민국에서 화평스럽게 해결한다. 이것을 그 양반 내세우고 그 길은 우리 남북 간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이 평화의 얘기 무력 없이 인간이 잘 살 수 있다는 얘기는 세계로 뻗치는 가치입니다. 이 가치, 두 개의 가치, 평등의 가치와 평화의 가치, 안락의 가치, 소위 이것을 그 양반이 냈어요. 그런데 그것이 단단히 이승만이라는 사람뿐만이 아니요. 그 시기에는 그런 정권을 자기가 받고 싶어했던 여당이나 야당에 있는 사람이 다 함구했어요. 그래서 갔습니다. 제가 왜 이 세 가지 말씀을 드리냐면 여기 오늘 와서 이 좋은 말씀을 하시는 분이 많이 해서 한 2달 전부터 저도 거기 가서 이번에 조봉암 선생님의 좋은 말씀 하겠습니다 하는 당도 있고 여러분이 있었어요. 근데 나는 그분들한테 여기는 우리가 간단히 제사 지낼 테니까 정말로 그때는 하나의 계급을 위해서 하는 것이고 하나의 누구 정당을 위한 것이 아니고 그것은 진보라는 얘기는 처음에 정당을 만들 적에 많은 사람들이 혁신정당을 혁신정당. 그런데 혁신이라는 얘기가 너무나도 레볼루셔너리하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 삭감했습니다. 그래서 당명도 진보당으로 고친 거예요. 그쪽의 사람들은 전부 혁신정당 했습니다. 그런데 진보정당이라는 얘기는 어느 의미에서 프로그레시브하다는 얘기를 나타내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을 가진 것이 조숙산의 생각이라면 오늘날 50년이 지난 오늘 전부의 사람이 조봉암을 사랑하고 전부의 국민이 사랑하고 그리고 모든 사람이 일어나서 그 양반의 소위 사상과 생애를 아름답게 만들어줘야지 않겠냐. 그래서 그런 운동이 일어나는 것 정말로 고개 숙여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오늘 다른 데서 없는 이상한 일이 있죠.
가족들 전부 나와가지고 인사드렸습니다. 정말로 역적의 딸, 아들, 어디다 명함 하나 못 내놓고 다니는 사람들. 우리 이제 올바르게 고개 쳐들고 아버지 얘기하며 할아버지 얘기하면서 살겠습니다. 우리 도와주십시오. 우리 알아주십시오. 호가서 전부 다 까마쳤습니다. 평론가가 여기서 살고 3년 살고 10년 살고 안 살고 했는데 어디 가서 아버지를 찾고 어디 가서 누구를 찾고 합니까? 그런 엄청난 세상 속에 사는 사람들이 이제는 고개 쳐들고 우리 아버지가 좋은 일을 했다. 이렇게 살 수 있게 해주시고 또 그 다음에 이제까지 모든 가졌던 정권에서 이건 내 전유물이다. 이건 우리 것이다. 아닙니다. 이건 3천만의 것이고 우리 국민 전체의 것이고 우리가 모두 이리 가야지 어떤 정당에서도 그 안에 자기 분을 가지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양반은 이 기회에 50년에 완전히 새롭게 돌아오는 조봉암 그리고 우리 국민과 같이 사는 조봉암 우리가 전부 애껴줘야 될 조봉암 그 사상을 개성해야 될 조봉암 이렇게 조봉암으로 기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이 일을 위해서 군사정권의 어마어마한 그런 그 감사에서도 인천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지용택 선생님 이런 분들 많이 노력하셨어요. 그래서 큰 업적이 이루었고 또 우리 남대희 선생, 이몽빈 선생 이 언론에 이게 파헤치지 않았으면 이런 일 아무데도 안 나타났던 거예요. 그걸 다 있게 만들어주신 분입니다. 이런 분들의 은혜를 우리가 감사하면서 앞으로 모든 좋은 일 많이 할 수 있게 도와주시기 간절히 바라고 긴 말씀 드렸습니다. 미안합니다. 이번에는 1970년 창작과 비평에 죽산 선생님 장례 당시에 살벌하고 삭막한 분위기를 묘사한 그날이라는 시를 쓰신 신경림 시인. 그날이라는 시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젊은 여자가 혼자서 상여디를 따르며 운다. 만장도 요령도 없는 장렬. 이하는 생략하겠습니다. 이 시를 쓰신 동국대학교 석자 교수이신 신경림 시인으로부터 추도시 낭독이 있겠습니다. 추도시 당신의 목소리가 들린다. 죽산 선생 서고 50년을 맞이하여 당신의 목소리가 들린다. 서로 귀를 열자는 당신의 목소리가 들린다. 활짝 마음을 열자는 생각이 다르고 말이 다른 사람들이 귀를 열고 마음을 열 때 세상은 아름다워진다고. 당신의 목소리가 들린다. 이웃과 더불어 행복하자는 당신의 목소리가 들린다. 기쁨도 이웃과 함께 하자는 가진 것이 다르고 누리는 것이 다른 이웃들이 눈을 마주보며 웃을 때 나라가 빛나는 나라가 된다고. 아름다운 세상 빛나는 나라를 어둠과 죽음으로 덮는 사람들에 의해 당신이 가신 지 반백년. 당신의 목소리가 들린다. 이제 그들과도 길동무가 되자는 말을 나누고 아픔과 슬픔을 나누자고. 푸르고 평화로운 땅을 위하여 따뜻하고 싱그러운 나라를 위하여 산과 강, 돌과 바위가 풋풋하게 살아 숨쉬는 땅을 위하여 짐승이며 새이며 벌레까지 사랑과 기쁨으로 넘치는 나라를 위하여 다시 당신의 목소리가 들린다. 귀를 열고 마음을 열고 말을 나누고 뜻을 나누자는 이 땅은 우리만 살다 갈 땅이 아니다. 이 나라는 우리만 살다 갈 나라가 아니다. 내 손자의 손자, 그 손자의 손자가 우리끼리만이 아니고 이웃 나라와도 어우러져 우선도선 천년을 만년을 이어서 살 푸르고 평화로운 땅을 위하여 따뜻하고 싱그러운 나라를 위하여. 이번에는 잠시 안내 말씀드리면 서울 547938 50회 5716 차가 못 빠진다고 좀 부탁드리는데
이번에는 전 인천대학교 총장이시고 현재 동아일보 회장이신 김학준 회장님의 주도사가 있겠습니다. 죽산 조봉암 선생 서거 50주기를 맞이하는 이 뜻깊은 자리에서 불초한 이 사람이 추도의 말씀을 올리게 된 것을 진심으로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저에게는 과분한 자리이기 때문에 여러 차례 사양을 했습니다만 기념사업회를 이끄시는 김용기 선배님께서 각별히 말씀을 해주셔서 이 자리에 섰음을 덧붙입니다. 저에게 이러한 자리를 베풀어 주신 기념사업회 여러 어른들과 또 유족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저의 추도의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죽산 조봉암 선생은 60평생을 오로지 나라와 결애를 위하여 바치시다가 희생되신 분입니다. 우선 죽산 선생은 일제강점기에 항일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시고 투쟁하셨습니다. 3.1운동에 참여하셔서 옥고를 치르신 것을 계기로 그 뒤 항일운동 세력의 집결체였던 조선공산당 창당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셨고 조선공산당이 코민테른으로부터 승인을 받는 일에 역시 결정적인 역할을 수행하셨습니다. 그 뒤에 상해에서 항일 독립운동을 이끌어 나가시다가 일제에 체포되어 신의주에서 7년 가까이 옥고를 치르신 것은 우리가 모두 잘 아는 사실입니다. 일제가 패망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건국운동에 뛰어들었습니다만 죽산 선생은 겸손한 행보를 밟으셨습니다. 자신이 신의주 감옥에서 출감한 뒤에 적극적인 항일운동에 참여하지 못하셨다는 자괴감에서 자신의 과거를 내세우지 않고 오히려 조용하게 고향 인천에서 민전운동에 참여하시는 것으로 건국운동에 뛰어드셨습니다. 이것은 이분의 인품이 얼마나 겸허한 분이었는가 하는 것을 잘 말해준다고 하겠습니다. 당시 건국운동의 방향은 여러 갈래였습니다. 초기에 죽산 선생은 조선공산당과 과감하게 결별하셨습니다. 그 유명한 박헌영 동지에게 보내는 서한을 통하여 자신이 지난날 조선공산당에서 활약했던 것은 오로지 조국의 광복을 위해서였던 것이지 볼셰비즘을 이 땅에 심기 위한 것은 아니었다는 뜻을 펴시면서 이제 건강한 민족운동 대열에 뛰어드셨고 그리하여 한때는 좌와 우가 손잡을 수 있는 길이 무엇인가도 고민하셨고 또 직접 그 운동에도 참여하셨습니다. 그러나 다른 선택이 거의 없고 그래도 비록 제한된 범위이지만 대한민국을 건국하는 것이 국민을 위하여 민족을 위하여 좋은 차선의 길이라고 생각하셔서 50 총선에 참여하시고 그래서 고향 인천에서 국회에 진출하실 수 있으셨습니다.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뒤에 이분은 초대 농림부 장관으로 기용되어 토지개혁을 이뤄내셨습니다. 당시 가장 큰 역사적 과제 중에 하나가 토지개혁이었는데 이분이 그것을 이뤄냄으로써 6.25 전쟁 당시 남한을 강점한 북한의 통치 아래서 많은 국민들이 흔들리지 않는 기반을 닦아주셨습니다. 정말 대한민국이 토지개혁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북한이 남한을 점령하고 그리고 북한 주도의 토지개혁을 실시했다고 한다면 아마도 남한의 더 많은 국민들이 북한 쪽으로 기울어졌을 수도 있었습니다.
이것을 미연에 예방했다는 차원에서도 죽산의 토지 개혁은 높은 평가를 받기에 충분합니다. 이분은 국회 부의장으로 선출된 뒤에 또 재선 의원으로서 민주화를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이셨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을 상대로 2차례에 걸쳐 대통령 선거에 나섰고 마침내 1956년에 실시된 제3대 대통령 선거에서는 무려 200만 표 이상을 득표함으로써 이 나라의 장래가 뭔가 좋은 방향으로 바뀌어야 되겠다는 많은 국민들의 여망을 한몸에 받으시고 반영하셨습니다. 죽산은 또 평화통일운동을 제창하였습니다. 6.25 전쟁을 겪은 뒤에 이제는 더 이상 이 땅에서 동족 상잔의 비극이 일어나서는 안 되겠고 국제 정세 자체가 평화 공존으로 가는 만큼 통일도 평화적인 방법으로 일으켜야 한다는 취지로서 평화통일론을 제창했던 것인데 이것이야말로 정말 시대를 훨씬 앞서가는 제안이었다고 하겠습니다. 오늘날 대한민국의 헌법에는 통일은 평화적 방법으로 이루게 한다는 평화통일 조항이 들어가 있는 것을 볼 때 죽산 없는 죽산의 노선이 대한민국 헌법에 엄연히 살아있음을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죽산을 재판하면서 1심, 1심이나 3심이나 모두 진보당의 정강정책과 강령은 대한민국 헌법의 테두리 안에서 있음을 확인해 주었습니다. 죽산의 평화통일론, 진보당의 평화통일 정책도 합헌이라고 하는 것을 대법원 스스로 밝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중간첩으로 밖에는 볼 수 없는 한 사람의 고문에 의한 허위 자백을 근거로 또 그 사람이 법정에서 내가 허위 자백을 했다고 시인했음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은 사형을 확정짓고 재심의 기회도 주지 않은 채 처형을 하였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사법살인의 한 대표적인 예라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1980년대 후반에 헝가리를 방문하면서 새로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1956년에 헝가리의 지도자 임내 나지는 소련에 반대하고 그리고 헝가리의 독자적인 길을 모색하는 민주화 노선을 제시하였습니다. 이것이 소련의 반발을 불러일으켜서 소련 탱크들이 부다페스트를 점거하고 그리고 이 나지와 그 동지들을 체포하였습니다. 나지와 그 동지들은 급한 상황에서 당시 중립을 표방하던 유고슬라비아 대사관으로 망명을 했습니다만 그러나 유고슬라비아 대사관이 이들의 신병을 소련군에 인도함으로써 이들은 정말 참혹하게 살해되고 말았습니다. 소련군은 헝가리 민주화 운동의 그 상징이 나타나는 것을 두려워하여 이 사람들의 무덤을 전혀 마련해 주지 않았습니다. 어느 길거리 땅속에 파묻는 것으로 암장하는 것으로 그들을 역사에서 지울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고르바초프 체제 아래서 소련 스스로 개혁 개방을 걷는 시기에 도달하여 소련군이 헝가리를 물러가게 되면서 바로 헝가리 국민들이 처음에 착수한 것이 나지와 그의 동지들의 무덤을 찾는 일이었습니다. 마침내 길거리의 한 구석 지하에 암장되어 있던 나지의 시체를 찾아내고 그래서 부다페스트의 한 곳에 오늘날에도 아주 기념적인 그 새로운 묘지가 마련되고 거기에 자유와 정의의 종이 세워져서 헝가리가 다시는 공산 압제에 들어가지 않고 민주주의 아래서 살 수 있는 상징을 세웠던 것입니다.
이것은 어떠한 세력도 힘만으로 역사적 인물을, 역사적 상징을 지울 수 없음을 보여준 한 예라고 하겠습니다. 오늘날 잠깐만요. 그 55, 5706 앰뷸런스가 지금 급히 이동해야 되는데 막혀 있답니다. 55, 5706 제네시스. 55, 5706 제네시스. 여기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괜찮습니다. 네. 오늘날 이제 평화 통일은 누구도 바꿀 수 없는 통일 정책의 지향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생각할 때 우리는 바로 마치 소련군이 물러나면서 헝가리 국민 모두가 자발적으로 임내나지의 그 암장된 장소를 찾아내고 그래서 새로운 묘를 세우고 그리고 거기에 자유와 정의의 종을 높이 세운 것처럼 이제 우리는 죽산 조봉암 선생의 이 역사적 위상을 복원시켜야 한다고 믿고 있습니다. 마침 국회의 여러 뜻있는 의원님들을 중심으로 그리고 사회 원로님들을 중심으로 재심을 청구하는 운동이 일어나고 있으면 늦었습니다만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하고 이 운동이 반드시 좋은 결실을 맺어서 죽산 조봉암 선생이 법적으로도 결백을 회복받으시고 그리고 앞으로도 남과 북의 우리 민족이 평화로운 방법으로 재결합할 수 있는 길을 갈 때 거대한 상징으로 남게 되기를 바람하지 않습니다. 독일의 유명한 사회철학자 게오르그 짐멜은 앞서가는 자는 반드시 매를 맞는다라는 유명한 명제를 제시한 바 있습니다. 즉 선두주자의 벌금이라고 번역됩니다만 죽산 선생님이야말로 우리 민족이 나아갈 길을 일찍이 제시하시면서 앞서가셨기 때문에 그 시대에 그것을 두려워하는 세력이 이분을 결국 법으로 얽어서 살해했다고 우리는 믿으며 따라서 죽산 조봉암 선생이야말로 게오르그 짐멜이 말한 앞서간 사람이 받은 시대를 앞서간 사람이 받았던 이 억압의 상징이었다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이 50주기를 추도하면서 죽산 조봉암 선생의 그 결애와 나라를 위한 충정을 되새기고 그것이 현실적으로 부활하게 되어 우리 국민 모두에게 남과 북 모두에게 확산되기를 빌면서 저의 추도의 말씀을 추도의 인사를 끝내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50호 5706 제네시스. 아마 앰뷸런스가 맥혀 있는 모양인데 50호 5706 제네시스. 다음은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이신 박태균 선생님의 추도사가 있겠습니다. 제가 2년 전에 연구년을 나가기 전에 조호정 여사님을 뵀었습니다. 인사를 드리는 자리였는데 조정 여사님께서 저한테 봉투를 하나 쥐어주셨습니다. 뇌물도 아니고 촌지도 아니고 쥐어주시면서 연구년 가 있는 동안 연구 열심히 하고 들어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다녀와서 한 3주 전에 제가 또 인사를 드렸습니다. 그때 조호정 여사님께서 추도식이 있는데 여기서 추도사를 좀 부탁을 하셨습니다. 사실 여기 모이신 어르신들을 뵈면서 이 약관에 제가 이런 자리에 선다라는 게 자리의 격에 맞지 않는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만 다른 한편으로는 앞으로 죽산 조봉암 선생을 어떻게 기억을 하고 어떻게 우리가 조봉암 선생님에 대해서 연구를 해나갈 것인가 또 그 의미를 살릴 것인가 라는 부분을 생각하시면서 여사님께서 저한테 부탁을 하신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여기 계신 여러 어르신들은 조봉암 선생님을 50년 이전부터 이렇게 뵙고 또 얘기를 들으셨겠습니다만 사실 저는 조봉암 선생님을 알게 된 건 이제 20년 정확히 20년 됐습니다.
20년 전에, 1989년에 제가 권대복 선생님이 지으신 조봉암과 진보당이라는 책, 그리고 이영석 선생님이 지으신 축산조봉암이라는 책을 보면서 조봉암 선생님에 대한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관심을 갖게 되면서 저도 1995년에 창작가 비평사에서 조봉암 연구라는 책을 쓰게 되면서 축산조봉암 선생님과 인연을 맺게 됐고, 축산조봉암 선생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연구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인연으로 그 이후로부터 거의 1년에 한 번 이상씩은 축산조봉암 선생에 대해서 글을 쓰는 그런 기회를 갖게 됐습니다. 또 그런 데에는 여기 와 계시지만 우리 세월문화재단의 지이사장님이나 또 이 창녕조 신중에서 많은 지원과 도움을 주셨고요. 또 제가 조호종 여사님을 뵈면서 또 많은 힘을 받았습니다. 사실 저는 조봉암 선생을 뵌 적은 없지만 조호종 선생님을 뵈면서 그런 정말 이 진정한 마음과 그 여러 가지 이 모습을 보면서 그 모습 속에서 저는 사실 그 죽산 선생님을 보곤 했습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사실은 지금 세대들에게 있어서는 죽산 선생님은 잊혀지신 분입니다. 오늘 여기 참석하신 여러 어르신들 또 참석하신 내외빈 여러분들 보더라도 저와 비슷한 세대도 참 찾기가 힘든 그런 안타까운 현실이 됐습니다. 어떻게 보면 아이러니라고도 생각이 됩니다. 민주주의가 이루어지면서 죽산 선생님은 오히려 잊혀진 그런 인물이 되었고,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또 역사의 하나의 페이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또 다른 역설이 저는 지금 또 전개가 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신자유주의 확산 속에서 실업이나 비정규직의 문제, 또 사회 양극화의 문제, 그리고 남북관계의 악화는 죽산 선생님을 과거로부터 다시 부활시키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용산 참사의 희생자들이나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쌍용 자동차 문제라든가 또 남북 대치 상황 속에서 극단적인 보수주의자들이 등장함으로써 오늘 저는 죽산 선생님 다시 한번 필요한 시대가 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죽산 선생님을 곁에서 모셨고 또 연구해 오신 수많은 어르신들 앞에서 제가 감히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도 좀 그렇고요. 또 사상이나 일생에 대해서 이미 이 선생님들께서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지는 않겠습니다만, 저는 죽산 선생님께서 임기응변적으로 또 시기에 따라서 또 현실에 맞게 본인의 사상과 본인의 노선을 잘 변화시켜 오신 부분들이 결국은 죽산 선생님 생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아니었나 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죽산 선생님께서 보여주신 현실주의적 노선이면서도 이상주의적 노선을 보여주신 것이다. 그리고 또 신경림 시인께서 말씀하신 바로 소통. 사실은 지금에 있어서 우리가 과거에 어떤 우리 정치도자를 보면서 진보와 보수를 막론하고 이렇게 함께 추모하실 수 있는 분은 그렇게 많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바로 그런 부분들이 힘이라고 생각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좀 안타까운 거는요, 죽산 선생님이 오늘에 있어서 그 사상을 다시 조명을 해야 되지만 사실 갑자기 또 이렇게 이런 행사들이 많아지면서 외부로부터 죽산 선생님의 조명하는 그런 움직임들이 정치적으로 비치지 않을까 저는 사실 두렵습니다. 제가 연구자로서 볼 때에 많은 과거사 문제들이 있었고요. 지금 과거사 위원회들이 조직이 돼 있고 굉장히 중요한 일들이 있지만, 그런 과거사 위원회와 관련된 일들이 정치적이라고 대중들과 국민들한테 인식되는 그 순간 사실은 국민들과 대중들로부터 그 관심이 멀어졌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죽산 선생님에 대해서도 저희가 정치적이다라고 보이지 않고 정말 객관적으로 죽산 선생님이 있으신 그대로의 그 모습을 밝히려고 할 때 저는 후하게 세대들한테도 정확하게 잘 기억될 수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빠른 명예회복이 이루어졌으면 좋겠고요. 저는 죽산 선생님에 대한 연구와 기억이 더 오래될 수 있도록, 또 많은 후학들이 그 연구를 지속할 수 있도록 그런 토대가 마련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아까 내빈 소개 때 미처 소개하지 못한 내빈 세 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국회의원님.
조국산 선생님과 고락을 같이 했던 민족일보에 근무하셨던 김자동 선생님. 안 계시면 여기 오신 분들이 전부 다 대변입니다. 귀빈이시고 그리고 얼굴 보이시는 대로 몇 분 더 소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박상정 의원 옆에 계신 분은 조두금 씨라고 기독교 신문의 사장을 하신 분입니다. 또 그 뒤에 고석조 장로님이라고 하는 분인데요. 이분은 제가 태어나서 살고 있던 익산 동년교회가 109년 된 개신교입니다. 그 교회에서 장로님 6분이 이 새벽길에 올라오셨습니다. 또 죽산 선생님 그 비서로 모셨던 김대임 선생님, 죽산 선생님 조병선. 네, 그 뒤에 조병선 선생님이 있습니다. 그때 죄송합니다. 농림부 장관 때 비서를 하셨습니다. 지금 살아계신 분입니다. 그리고 또 제가 몰라 뵙는 분이 또 저기 나강석 씨라고 계신데 그분은 우리 바르게 살기 본부장을 하신 나강석 선생입니다. 여기 오늘 특별히 말씀드리는 일은 우리 이 조양록 목사님이 90이 넘었는데도 이렇게 여기 장구간 기간을 악마와 싸워서 지금 그 투병 중이십니다. 그런데도 오늘 아침에 오신다고 그래서 제발 오시지 마십시오. 건강 나쁜데 그랬는데 이 어른이 진보당을 창당할 적에 창당 준비 모임을 어디서 했냐면 강릉에서요. 소위 강릉 모임이라고 하는 것이 진보당의 인큐베이터입니다. 거기에 그 창당 대회식을 할 적에 개의 축복 기도를 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그 뜻이 정말로 이렇게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여기저기에서 여러 어른들이 정말로 이 조봉암 사상을 제대로 참 구현해서 민족과 국가에 큰 공헌을 할 것을 기대하면서 이 노구에도 불구하고 오셨으니까 그 점 또 한번 박수 한번 해주십시오. 이번에는 그 마지막 순서로 유족과 내빈 순으로 헌작과 헌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족서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
여기 큰 실수가 있습니다. 여기 우리 고문이시고 저 뒤에 안 보이죠? 구종서 선생님 오셨습니다. 오늘 강화의 구종서 선생님 오셨습니다. 대언론의 대가이시고 지금 여러 가지 세계문화 운동을 많이 하고 계시는 우리 구종서 교수님입니다. 구종서 교수님하고 김학준 교수님하고 남재희 선생님하고는 저희 고문이십니다. 네. 헌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준 선생님. 다음날들은 이게 사전에 사진을 다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예, 한번 연락 올리겠습니다. 원동민이라고 하는 분 혹시 아십니까? 원동민한테 아까 말씀하신 강릉집에 참석하셨다고 그러니까 조병답 회장 나오셔서 변화하십시오. 나는 문생 대장이다. 그래서 이거는 복사되고 신앙이 그러니까 어제 이것으로서 죽산 조봉암 선생님 서거 50주기 주도식을 마치겠습니다. 소찬이 준비되어 있으니 함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다가 이제